네. 참 박수 받으면 늘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박수 안 치시면 건강에 나빠요. 자, 이제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냐면요. 제가 IQ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도대체 IQ가 뭐냐고 그렇게들 많이 물어보세요. 이미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IQ가 그 사람의 어떤 지혜로움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뛰어남이나 훌륭함을 설명해주는 역할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런 건 이미 많이 충분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IQ가 기본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죠. 계산을 잘하고, 그리고 기억력이 좋고, 그리고 생각의 스피드가 빠릅니다. 근데 이것을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컴퓨터 사양 설명할 때 CPU가 빠르고, 그렇죠? 계산 능력이 우수하며 저장 공간이 충분히 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IQ로는 이제 무조건 컴퓨터가 1등이죠. AI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IQ 좋은 거랑 아무 상관없이 진짜 뛰어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를 심리학자들이 당연히 연구를 해보기 시작했겠죠. 전설적인 연구가 하나 있어요. 네. 저도 이 연구를 사실 연구라기보단 실험이죠. 간단하고 재미있는 실험인데요. 정말 수많은 대학에서 했습니다. 자, 완전히 강의실을 비우고 천장에 실처럼 얇은 2개의 줄만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한 명씩 집어넣어요. 학생들이 해야 될 미션은 뭐냐면 이 2개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팔 길이를 다 재놨기 때문에 학생이 들어갈 때마다 그 간격이 같이 거기에 맞게 벌어집니다. 치밀하죠? 네. 그래서 한쪽 끝을 잡고 반대편으로 가서 이걸 잡아보려고 해도 잘 안 닿아요. 절대 안 닿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빈 방에 학생들이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 제가 그때 일부러 또 좀 약을 올려요. 옆에서 깐죽댑니다. 그래야 사람 머리가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야 힘들지? 막 이러면서 제가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정말 어이없는 물건을 하나 던져줍니다. 그 물건이 바로 가위예요. 자, 그런데 뭐야 이런 걸 하긴 그렇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니까 일단 받아드는데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99도 아니에요. 100% 이거부터 먼저 합니다. 한쪽 끝을 잡고 반대편으로 가서 가위를 쓸 때처럼 잡고 그 가위끝으로 잡아오겠다고 합니다. 사전에 저희가 나를 싹 갈아놨죠. 그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리죠. 잘리고 계속 잘립니다. 근데 더 짧아지니까 더 문제 해결은 어려워지죠. 그럼 거의 다 그 다음부터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가위를 뒤집어 봅니다. 뒤집어 잡아요. 그러니까 나를 자기 손으로 잡고 큰일 납니다. 손잡이 부분을 잡아보려고 하죠. 엿장수 가위가 아닌 이상 절대로 안 잡힙니다. 이렇게 한 15분에서 20분이 허망하게 흘러가면 그 다음부터 천태만상이 벌어집니다. 정말 별의별 학생들이 다 있어요. 네. 어떤 학생은요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방인데 그때가 5월 초니까 뭐 스팀 틀 필요도 없는 데인데 갑자기 쉬 소리가 나서 이게 뭔 소리 하고 들어가 봤더니 얘가 30분 내내 이걸 빨아들이겠다고 옆에서 훅 쓰러지더라고요. 얘가 막 어지러워가지고 안 맞췄으면 큰일 날 뻔도 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자기가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과학영재반에 있었대요. 그렇게 기대를 하게 만들더니 얘 들어가서 30분 내내 무슨 짓을 했냐면 정전기 뭐 이거를 자, 그런데 이 방에 들어갈 때 가위가 아니라 망치를 주잖아요. 망치를 주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5분 내에 문제를 해결합니다. 좀 고민하다가 하면서 한쪽 끝을 망치 끝에 묶어요. 그리고 던지죠. 그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기다렸다 잡아서 엮습니다. 가위는 묶을 때 천지죠. 그런데 가위와 실의 관계가 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위도 어딘가에 묶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두 번째 생각을 거의 못합니다, 사람들이. 네. 그런데 이 두 번째 생각, 가위도 어딘가에 묶어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냐는 두 번째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컴퓨터가 잘 못하는 일이죠. 그렇겠죠. 컴퓨터는 가장 정밀하게 자르는 걸 잘하는 도구니까요. 그래서 컴퓨터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을 한번 우리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는요, 원래 있는 걸 제대로 학습해서 그걸 가장 정확히 내놓는 건 이젠 어떤 뛰어난 천재도 컴퓨터를 따라할 수 없죠.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간이 그래서 원래 있었던 것을 가장 정확하게 해내는 것 대부분 전문가들이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은 다 이기죠, 이제. 이미 벌써 23년 전 1997년에 IBM 딥블루가 그때 당시에 세계 체스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러시아의 가리 카스파로프 체스 챔피언이죠. 네, 이깁니다. 그리고 2011년에 IBM의 왓슨이 이제 병원에서 암도 진단한다는 기종이죠. 모델이죠. 저 왓슨이 이제 제퍼디라고 하는 퀴즈 프로그램에서 미국 퀴즈의 양대 전설, 저 두 사람을 아주 어린아이 손목 비틀듯이 이깁니다. 이제 퀴즈도 못 풀어요. 다음 장면 안 보여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2016년 전 국민들께서 이세돌 구단의 그쵸? 그 독특한 목소리를 알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세돌 구단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 때 알파고가 바둑 이겼을 때요. 우리 인류의 기술이 여기까지 진보했구나라고 하면서 뿌듯해하면서 즐거우셨던 분들보단 야, 우리 인간이 이젠 마지막 남은 논리연산 게임 바둑도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굉장히 우울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예술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래서 좀 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전히 예술은 아이고 그거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알았는지. 렘브란트죠. 가장 사실적인 화풍.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왜 사람이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나요? 라고 일정 거리 떨어져서 본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기도 했답니다. 이게 요즘 보면 완벽한 버추얼 리얼리티를 느꼈던 거죠. 참 지금 봐도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제대로 그릴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런 렘브란트의 그림을 300장 이상 학습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넥스트 렘브란트 드로잉 머신이죠. 2016년에 그린 그림인데 미술 전문가들이 다 까무러칩니다. 야, 어떻게 렘브란트보다도 더 렘브란트 같이 그리니? 네, 이제 예술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서양화가 하면 렘브란트보다 먼저 떠오르는 서양화가 그 거장들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가 먼저 떠오르세요? 피카소죠. 그 독특한 화풍, 그 전위적인 색채, 그렇죠? 그 창조적인 그림들. 그런데 실제로 피카소 그림은요. 초창기가 이랬어요. 이런 그림을 계속 그렸던 겁니다. 피카소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아는 저런 걸 그려요. 그러면 이 전까지의 피카소 그림은 AI가 아무리 학습해봤자 오히려 학습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걸 더 못 그립니다. 자, 우리 인간은 망치로 씨를 묶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가위도 어딘가에 묶는다라고 하는 기존에 없던 생각. 그리고 이렇게 평범한 그림 혹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다른 그림을 또 다른 세계의 그림을 그려내는 피카소처럼 우리 인간은 인공지능 AI와 무엇이 다른가? 즉 AI는 A와 B를 열심히 배워서요. 열심히 배워서 A, B를 요구받을 때 가장 정확하게 내놓으면 그게 AI죠. 그런데 인간은 A와 B를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엉뚱하게도 C를 내놓을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온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완전히 다른 걸 배워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놓는 거랑 그 결과와 똑같은 걸 배우는 거는 여전히 AI랑 똑같은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국어를 배울 거고요. 그리고 기초적인 수학들도 배울 거고 사회도 공부하고 그리고 다른 언어도 배울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저 C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C가 중요합니다 라고 제가 쫙 하고 나가버리면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강연을 드리고 나가는 셈이 되니 지금부터 저희들이 고민해보고 알아낸 그 C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독특한 측면이 어디서 나오는가.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우리가 조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중요한 측면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거의 100년 전에 먼저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서기 전에 이미 굉장히 많은 위인들은 그 두 번째 생각을 하는 능력으로 인류사를 바꿔왔습니다.
원자의 구조가 어떻게 밝혀졌냐면요. 태양계 만화책보다가 만들어놨어요. 태양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양이 나머지 위성들을 못 도망가게 뱅글뱅글 돌리고 있는 형상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원자도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나와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비밀을 해결했죠. 화학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발견이라고 부르는 어거스트 게큘레의 벤젠이라고 하는 물질의 순환하는 분자 구조식은 심지어 이건 만화책도 아니고요. 꿈을 꾸고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순환하는 분자 구조식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트 게큘레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뱀이 한 마리 나오더래요. 확 하고. 근데 뱀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자기 꼬리를 덥석 물더랍니다. 그리고 먹으려고 잡아당기더래요. 그러니까 뱅글뱅글 돌더라는 거죠. 그래서 순환하는 분자 구조식, 순환하는 그 형태를 왜 생각을 못했을까라고 하면서 어거스트 게큘레는 이걸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죠. 다 똑같은 거죠. A와 B를 경험했는데 C가 딱 떠오르면서 인류사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저는 뱀뿐만 아니라 다 꾸거든요. 1년에 10장생을 다 꿉니다. 안 나오는 동물이 없어요. 근데 왜 저는 이런 걸 못할까요? 그리고 왜 이런 사람들은 이 놀라운 연결성,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정말 간단한 시도인데 인류사를 바꿀 만한 저런 위대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이 바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이어붙였다라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건데도 이어붙여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위도 자르는 거야 라고 하는 엉뚱한 연결성. 태양의 구조를 보면서 그 작은 원자의 구조에 연결해보는 그 엉뚱한 연결성. 혹은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벤젠도 순환하는 분자 구조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했던 어거스트 게큘레의 그 연결성. 이런 떨어져 있는 걸 이어붙이는 건 사실은 엄청난 능력인 것 같지만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다 해왔던 것들이에요. 국어 시간에 다 배우셨잖아요. 은유법. 눈은 마음의 창. 은유법이죠? 그러면 눈은 마음의 창? 눈, 마음, 창. 이 순간에 나의 뇌는 따뜻해집니다. 수많은 연결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유, 영어로 메타포라고 하거든요. 은유를 경험하고 있고 은유를 머릿속에서 처리하고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뇌에서 소모할 정도로 세포들을 다양하게 활용합니다. 심지어 예전에요. 영어권 문학작품사에서 가장 은유법이 독특한 게 많은 게 셰익스피어의 문학작품이거든요. When reading Shakespeare.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문학작품을 읽을 때에 뇌를 촬영을 해보면 연구자들도 깜짝 놀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뇌의 활성화가 그것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결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은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건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래서 우리는 은유가 99%인 문학 장르를 잘 안 읽으려고 합니다. 그게 뭐죠? 시잖아요. 시는 다 은유법 덩어리잖아요. 자, 그런데 시집 한번 사서 보세요. 사실은 그러면 여백도 커요. 넓고 한 6줄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뒷장은 인쇄도 안 돼 있어. 네. 그 시집에 있는 글자들을 다 줄간격 150의 폰트식으로 A4지에 옮기면 2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소설책 2-3권은 금방 넘어가는데도요. 그런데 시집은 정말 읽기 어렵죠. 그리고 시 한 편으로 하루가 다 가기도 합니다. 왜? 그 엄청난 연결들, 은유법들을 내 머릿속에서 처리해야 되니 이게 거의 어마어마한 양의 자원을 쓸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외국 연구들에서는요. 계속해서 시를 읽고 난 다음에 체중이 상당한 양이 감소한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관심을 가지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비싼 돈으로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이거 사실 필요가 없고, 네. 시집을, 저는 그럼 시를 얼마나 안 읽었다는 얘기가 되나요? 우리는 그런데 그 은유법을 경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왜? 이게 지금 당장 쓸모 있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반대의 양의 반대에 해당하는 것들을 좋아하죠. 자, 은유가 99%인 문학 장르는 시였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소설이나 아니면 다른 많은 문학 작품에도 은유가 많이 존재하죠. 하지만 심한 은유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수많은 예술 공연들도 다 은유죠. 무용 공연을 봅니다. 거기선 동작으로 사람의 성격이나 일어난 일들을 묘사하잖아요. 그렇게 나타내 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든 종류의 인문학과 예술과 그 다음에 문학들은 많은 양의 메타포, 즉 은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데 별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은유가, 즉 메타포가 0%인 책을 좋아하죠. 그 0%인 책이 바로 뭐냐면 모든 종류의 사전류의 책들입니다. 사전. 사전에 메타포 있으면 큰일 나죠. 은유 있으면. 사전에서 학교라는 단어의 정의를 찾아봤는데 은유가 담뿍 담겨져서 이렇게 정의됩니다. 내 마음에 꿈이 연그는 것.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식을 정확히 규정하고 나로 하여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 이런 사전류의 책들을 우리는 주로 보죠. 그런데 사전에는 안타깝게도 은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은유가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연결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사라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책을 읽어야 되냐면요. 그리고 왜 독서를 해야 되고 왜 음악을 해야 되고 왜 미술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요. 일부 좋은 게임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수많은 은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유는요. 지금 차곡차곡 우리 아이들의 뇌의 어디선가에 분산 저장돼 있으면서 마치 전화번호부에 있는 데이터처럼 아주 꺼내기 쉽게 그리고 책장에 쫙 보이는 것처럼 아주 나를 뿌듯하게 만드는 지식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생각의 DNA에 계속해서 면면이 어디선가에 자리 잡고 숨쉬고 있으면서 정말 그 두 번째 생각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오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연결을 만들어내서 AI가 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능력을 가지게 해줄 수 있는 자양분이죠.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고 사전 포석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 더 재밌는 단서가 있어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요. 첫 장면으로 돌아가 볼까요? 첫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전히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가위로 묶을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답을 원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또 다른 재미있는 측면이 하나 있죠. 의외로요. 가위를 주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절반의 학생들은요. 밖에 나가서 잠깐 걸으라고 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안에서 저 가위로 하는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시간은 더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학생들은 계속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요. 잠시 산책을 했던 친구들은요. 한 3-4분, 짧게는 3-4분, 길어도 10분 정도가 되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저한테 라고 하면서 몰랐지 당신 막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저한테 아주 저를 통쾌하게 노려보면서 들어와서 가위를 묶어서 문제를 해결해요. 은유 못지않게 중요한 건요. 우리 인간이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려면요. 그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일어났던 지점으로 물리적으로 벗어나야 돼요. 인간은 굉장히 위치 종속적입니다. 생각이. 그래서 위치를 얘기하는 대화와 위치를 빼고 얘기하는 대화는 완전히 달라요. 느낌이. 자, 부모님들이 위치를 빼고 대화를 합니다. 저도 정말 많은 제 아이가 이제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 딸이 2명이 있는데요. 정말 험난한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가겠지요. 그런데 부모님들 잘 들어보세요. 위치가 들어가는 대화가 얼마나 재밌냐면요. 너 언제 공부할 거야? 맨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몰라 엄마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얘기를 살짝 바꿔보세요. 너 오늘은 어디서 공부할 거야? 이러면 애들이요. 그러게. 오늘 어서 갈까 엄마. 위치가 나온 대화는요. 위치가 나온 대화는 의미가 있는 대화예요. 네. 그래서 가끔 상대방을 멋쩍게 만들 수도 있죠. 야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러면 어디서? 이러면 상대방이 하고요. 그렇죠? 그냥 별 뜻 없이 했던 대화라면 그러면 당황해 하죠. 그런데 정말 나랑 밥 한번 먹고 싶은 친구가 야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라고 할 때 어서? 딱 이러면 어서 먹을까? 가려내실 수도 있어요. 네. 너무 많이 하시면 사회적으로 고립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위치가 중요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시기 위해선 두 다리가 왜 있겠어요? 걸어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저랑 같이 이걸 같이 했던 대학원생 한 친구가 교수님 근데 어떤 친구들은 나갔는데 이렇게 통쾌하게 들어와서 저를 심지어 놀리기까지 하면서 가위를 묶어서 제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또 한 3분의 1 학생들은 그냥 나갔어요. 그냥 나간 겁니다. 그냥 심지어 도망갔어요. 괴로워하면서. 근데 재밌는 건 이 두 그룹 간의 차이가 뭔가를 봤더니 제가 이 친구한테 지금도 고마워하죠. 지갑이랑 휴대전화 들고 나간 친구들은 결국 두 번째 생각 못합니다. 계속 그걸 들여다보면서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으로 뭐 사 먹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갑이랑 핸드폰, 휴대전화를 놓고 나간 친구들은요. 완전하게 무목적으로 걸을 수밖에 없어요. 즉 무목적으로 걸어 나가야 돼요. 휴대전화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지갑 같은 건 통신과 지불수단이죠. 도구들이에요. 내가 두 번째 생각으로부터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두 번째 생각으로 가는 그 힘을 가지려면 그 이탈의 과정에서도 목적 없이 즉 도구 없이 가야 됩니다. 이걸 보여주는 증거들도 차고 넘치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그렇게 금강산을 그렇죠? 체력 좋은 자기 종들과 두둑한 노잣돈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도 구상이 제대로 안 떠올라서 힘드셨는데 정치적으로 모함 받으셔서 귀양 가시니까 이런 거 다 못 쓰잖아요. 터벅터벅 걷기 시작하면서 즉 아예 어떠한 목적도 가질 수 없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새로운 생각들이 쓰여서 그 수많은 역사적 문화유산들을 만들어내셨고요.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상 특히 우리 한국은요.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역작들은 다 귀양 가서 그렇죠? 다 귀양 가서 나오신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귀양지를 가시면 그분들이 가셨던 귀양지가 전부 다 리조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곳이 된 거죠. 목적은 뭐냐면요. 무목적으로 걸었던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무목적으로 걸으시려면 예전에는 귀양 가셔야 되지만 이제는 무목적으로 걸으시려면 휴대전화와 지갑을 놓고 먼 길 떠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로 다니던 길 옆길을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로 다니던 길 사이길을 가시고요. 내가 잘 안 가보던 길 우리 동네에 혹은 옆 동네의 길들을 가시면 돼요. 우리는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 큰 변화를 만들어내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큰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유럽 여행 가시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요. 이 지구상의 끝도 모를 외로움을 거기서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큰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게다가 작은 변화를 걸으면서 경험하시는 것도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자, 그러니 내 아이와 같이 싸우고 갈등하고 그리고 서로 속상한 일이 있다면 우리 동네 옆 동네에 안 가봤던 그런 뒷골목을 휴대전화, 지갑 놓으시고 내 아이 손 붙잡고 한번 1시간 정도만 같이 걸어보시는 여유를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마주보고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과 싸우고 있을 때 마주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같은 방향으로 걸으면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아이가 같은 방향으로 같이 걸어가기 시작하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 소소한 대화, 목적 없는 대화를 하면서 아이는 느끼게 됩니다. 아, 맞다. 내 엄마, 내 아빠
나랑 동반자였지. 내가 맨날 얼굴을 마주보고 싫어요 엄마, 하기 싫어요 아빠라고 얘기하던 그런 분들이 아니었지. 나랑 내 평생 같이 가야 되는 가장 소중한 동반자였지라는 생각을 한 번 더 아이들이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몇 가지의 변화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더 IQ와는 무관한, 그리고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쯤 실천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네, 저도 지금 실천이 안 돼서 힘들지만 저도 매일매일 하려고 노력 중인 거라서 같이 한번 해보자는 말씀으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